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쓴 유서와 죽음의 고비 이후 쓴 회고담 200여 편을 상황별 60가지 장면으로 엄선해 소개하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거나 코앞까지 경험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이들은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준다며 그들이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시련, 무능, 가난, 부부싸움, 자식과의 갈등, 소송, 인기 하락, 심지어 테러 속 혼돈도 삶의 끝에 비하면 한낱 좁쌀에 불과하다고 표현합니다. 저자는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돌연 현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좌절, 공포, 불안,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잡다한 불행과 삶의 끝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끝을 자주 상상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차를 보면 1장 삶의 끝에서야 내 인생이 그래도 행복했단 걸 깨달았다. 2장 삶의 끝에서야 그렇게 지겹던 가족이 소중해졌다. 3장 죽음의 선택 앞에서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4장 삶의 끝에서 울고불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돌연 용기를 내봤다. 5장 간절하고 뜨겁고 다정한 사랑을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6장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7장 나를 삶의 끝에 세우니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이 안의 에피소드 중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 느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진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주의만 바라보거나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내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에 많은 친구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닌가?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건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깨지기 쉬운 인생을 사랑하는 법. 삶을 사랑했던 27살 암 환자 홀리. 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죽음이다. 죽지 않는다면 삶은 무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굶주려도 산다면 밥벌이 노동이 무의미해진다. 스트레스에 짓눌려도 죽지 않는다면 음악이나 휴가가 의미를 잃는다. 또 아무리 늙어도 죽지 않는다면 젊게 살려는 노인의 의지가 무색해진다. 이렇듯 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멈춘다는 게 인생의 의미다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은 다행이다. 죽음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슬프다. 특히 27살이라면 더더욱 슬프다. 27살은 정말 좋은 나이다. 첫사랑을 해도 좋고 첫 취직을 해도 좋을 나이다. 아니면 훌훌 털고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새 인생을 개척해도 늦지 않다. 하필이면 그 좋은 나이에 생명을 잃는 건 비극이다. 어느 27살 호주 여성은 삶을 사랑했지만 세상을 떠나야 했다. 불치병 때문이었다. 어느 27살 미국 남성은 온 세상의 사랑을 받았지만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먼저 삶을 사랑했던 호주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8년 호주 여성 홀리 부처는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유잉육종을 이겨내려고 1년여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홀리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 편지를 써서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편지에서 소똥을 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잡스럽고 의미 없는 일 때문에 고통받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차량 정체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아기가 깨우는 바람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잘랐거나 셀룰라이트가 배에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 엉터리 소똥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죽을 때가 되면 절대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생에는 소똥, 즉 잡스러운 사건이 깔려 있다. 언제 어디서 기분 나쁜 일들이 터질지 모른다. 홀리가 말했듯이 차가 밀려 억울하게 지각할 때도 있다. 돈을 들였는데 머리 모양이 불만족스러워서
속상할 수도 있다. 또 무례한 직장 상사 때문에 불쾌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소똥으로 치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잡스러운 사건들이니 무시하는 게 낫다. 소똥들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인생이 구려진다. 소똥이 기껏해야 소똥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 인생은 장미꽃밭이 아니다. 그런 인생은 꿈에나 있다. 현실의 삶은 소똥밭이다. 매일 소똥을 보는 게 당연하다. 일상 다반사니까 소똥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기쁨을 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소똥을 보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행복하다. 홀리는 소똥밭 같은 현실에서도 자기에 대한 긍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당신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나쁜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겠다는 용기를 가져요. 지상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비참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회사 사람이나 애인이 못되게 굴어도 주눅들지 말자. 내 잘못이 아니다. 설사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심한 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이 틀렸다. 내 삶은 보석처럼 소중하다. 비참해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홀리는 지상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고 친구들에게 강조한다. 그런데 씩씩한 홀리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다. 27살에 죽어야 하니 애통하고 괴롭다. 항상 자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걸 상상하면서 살았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당연한 미래일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죽음의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온다. 홀리는 삶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더욱 크다. 나는 27살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사랑하고 행복해요. 이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덕분입니다. 내 꿈은 가족과 한 번 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예요. 연인이나 강아지와 하루 더 있고 싶어요. 딱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홀리는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걸 꿈꿨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을 너무 빨리 포기해야 했다. 생일을 한 번만 더 보내고 싶다는 편지를 공개한 다음 날 홀리는 숨을 거두었다. 큰 불행 때문이 아니라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눈물이 난다. 허드슨 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이야기.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해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모든 탑승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생환이 공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 다음 엔진을 껐다.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 박동 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엘리어스 바로 앞에 있던 승무원의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큰일이 전혀 아니며 괜찮을 거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그의 눈이 공포에 젖어들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엘리어스는 죽을 뻔했던 그날 3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락해서 만나려 했지만 못 본 사람들, 담장 고치기 같은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들, 여행처럼 시간이 없어 실행 못했던 계획들을 생각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물론이고 하고 싶은 일도 내일로 미루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친구와 만나서 놀기, 아이와 책 읽기, 연인과 산책하기 등 신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룬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된다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못한 말과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해리엇 비처스토의 말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파서 울게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도 다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강물 위 비행기 안에 있던 엘리어스도 구조된다면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삶의 끝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칠 즈음 엘리어스는 두 번째 깨우침을 얻는다.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자기가 남보다 더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서다. 엘리어스도 자아가 강해서 하찮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해 왔다고 반성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허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성찰한 후에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훨씬 좋아졌죠. 지난 2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분이 최고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엘리어스는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 비결은 단순하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에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다고 한다. 사랑 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이유로 싸우는 걸까?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증오하고 물건이나 몸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바보는 없다. 모든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걸린다. 바로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다. 내가 귀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것은 밀리면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밟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한 자아를 걸고 싸운다.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나온다. 내가 귀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나를 우러러보게 할 생각을 집어치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 엘리어스는 비행기 사고가 있던 날 그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 강에 우월감을 던져버렸다. 자신이 옳고 중요하다는 믿음을 삭제했다. 크게 부풀어 있던 자아에서 바람을 빼니 아내, 가족, 친구들과의 다툼이 줄어들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순서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되었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하나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어요. 죽음을 마주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게 됐다고 한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항상 뼈저리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귀찮다. 무책임하거나 무례하면 미워진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하거나 싫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아이가 병들면 원초적인 자녀 사랑이 다시 불붙는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에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관심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후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